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어, 그리고 나라가 산다. 예, 지금 이 시기야말로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예. 말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글쎄, 애초부터 이제 탄핵 사태가 일어난 거는 결국 기득권층의 타락이잖아요. 사회 지식층에 다. 네. 사회의 주류가 된 이제 50대, 60대. 사실 지금 제가 77학번이거든요. 59년생. 그러니까 58 개띠라고도 하고. 대표님이랑 동갑이네요. 똑같아요. 우리 한상수 최고예요. 또 아. 황교안, 윤석열, 하나이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77학번이 지금 입법사법 행정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모든 그 사회계층의 그 핵심 계층입니다. 그 계층이 결국 이 탄핵 세태의 주범이잖아요. 모든 세력이 타락.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세력에 기대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그 똑똑하고 정직하고 한 청년들이 이 사태를 제대로 깨닫고 청년들이 일어서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캐치프레이였던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77학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는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대표님 지금 재판 가셔서 지금 방송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지금 작업 중이시라 지금 안 보실 거예요.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안 보신다는 조건으로. 야, 근데 정말 동갑이라는 게 안 믿겨져요. 네? 안 보고 계시는 거죠? 보시면 안 돼요. 오늘 패션을 보더라도 평소에 패션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렇게 감격이 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하게 너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을 많이 접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청년이 살아야 산다니까 네. 내 자신이 먼저 이제 마인드는 청년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네. 패션이라도 청년식하고 패션이 진짜 놀랍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딸이 코디를 해주죠. 그런 비결이. 예. 그런 비결이 있군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는데, 진짜 여러분, 운동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저번에 운동화도 글 써있던 거. 직접 그려줬죠. 근데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주 이제 토요 집회가 시작된다니까 그날 신고 오신 거? 또 그때 무대에서 한번 뵈면 되겠습니다. 네, 그날 또 우리 원장님의 이 젊은 패션 센스, 또 따님의 작품,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8년생입니다. 88, 그러면, 88 올림픽 세대죠. 그렇군요. 네. 저보다 그러면, 네.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런 딱 지금 왕성한 그렇죠. 활동을 하고 그렇죠. 이제 있을 청년 세대의 나이예요. 주력이라고 봐야죠. 예. 따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이제 걔도 워낙 개성이 강해가지고요. 예. 또 하는 일 듣고 해서 네. 이제 대화를 자주 못하는 편입니다. 옷 입을 때만 전화해서 뭐 입을까 이렇게. 다들은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뭐 막힘없이 소통을 하고 계실 예. 거라고 보고 예. 지금 이 30대 정말로 2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적어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또 30대와 40대의 차이는 40대는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가정이라는 그걸 또 꾸리고 있는 경우가 네. 많고. 따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안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안한 걸로. 네, 그 미혼의 경우에 미혼의 여성이 보는 지금 현재 가장 골치 아프다 이게 문제다라고 뭘 생각할까요? 따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양질의 취업의 문이 많이 닫혔고 네, 또 양질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취업의 문들이 이제 닫히니까 청년들이 많이 절망하고 방황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취업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취업을 시작을 해야 이제 돈을 벌고 예. 경제활동을 하고 예.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취업이 단순히 수가 줄은 게 아니라 그 질까지 떨어졌다. 그렇죠. 그 예. 말씀이시죠? 예. 근데 요 앞에 또 문재인이 또 영혼 나간 말을 해가지고 예.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용률 회복했다는 것은 뭐 이제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자리라든지 저도 전철 타면요
그 조끼 입고 네.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 길거리 청소 뭐 뭐 하는 사람. 공공근로 예. 뭐 이런 사람들. 네.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음.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그런 일을 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 자체가 죄송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직업은 그렇죠.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은 자기 은사에 맞게 할 수 있는 네. 것이 귀천이 없기 때문에 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일자리들이 이렇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제일 참 고민이죠. 일자리라는 거는 곧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배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거를 발휘하고 또 그래서 성장하고 또 테이크오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가 막혀버리니까. 예.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정말 이것이 일자리가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20대 중후반부터 뭐 놀면 오히려 노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 돈을 주려고. 예를 들어서 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면 120만 원을 받는데 놀면 100만 원 주면 다 놀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펴서 아이들을 솔직히 뽕 맞히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진짜로 돈을 100만 원 받아서 잘 안 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문이 없어. 그 약간 늦은 감이 있단 말이죠. 그 정부에서 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뽕 같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 어떻게 그거는 뭐 생각하시는지. 진짜 잘못된 거죠.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청년들이 3개월 동안 취직을 해서 3개월을 다니고 그만두면 실업수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해외여행이라든지 여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일자리를 찾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마인드도 잘못됐죠. 네. 아, 그러니까 애들이 병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풍요하다 보니까 그저 적당히 불로소득 얻어가지고 놀고 먹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청년들이 네. 되어졌다는 게 그게 좀 또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퓰리즘에 관한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애들의 실업수당도 그렇고 구직수당이라고 취직을 하면 안 나오는 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나오는 돈. 그럼 애들이 그 돈을 위해서 구직 활동만 할 뿐 실질적으로 구직이 되게 안 할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포퓰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회주의 정책이죠. 네. 사회주의 정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체제에 도저히 안 맞는 정책이고 또 맞추다 보면 결국 사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청년하면 뭐예요? 도전이잖아요. 네. 어? 도전하고 태극기 마크 달고 세계로 나가는 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또 예술 네. 또 과학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을 키우고 하는 게 청년인데 그걸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여전장신이 지금 실종된. 그러니까 엘리트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해서 연장까지 가고 사회보장제도 받고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그 고시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집중하게 되니까 이 참 사회의 그 역동성이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 역동성, 성장의 역동성 네. 이것들을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죠. 예. 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포퓰리즘으로 아이들의 도전 정신을 꺾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 수준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조민 같은 조국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끝도 없이 위로 감히 손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그것이 뭐 능력에 의한 것이든 백에 의한 것이든 그 신분상의 격차 그리고 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일반 오잖아요. 청년들을 포퓰리즘에 묶어놓고 그런 좌파 기득권층들은 그 기득권을 자기들이 세습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시키는 네. 이게 이제 또 문제죠. 그래서 그렇죠. 단순히 포퓰리즘은 사회 정체가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방 당시에 네. 북한은 풍부했기 때문에 포퓰림 정책이 먹혔어요. 에너지도 풍부하고 모든 산업 자원이 있었고 또 지주들의 땅을 다 뺐고 하니까 나눠줄 게 있는 나눠줄 거죠. 게 있었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나눠줄 게 아니라 지금 먼저 갖다 끌어들이고 네. 또 자립해서 살고 해서 계속 생산성을 증대해야만 생존하고 나라가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이걸 통해서 계속 생산성을 확대해왔던 거죠. 근데 북한은 계속 나눠주기 정책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네. 자 분배를 받아야 될 사람은 많아지고 분배될 건 제한됐지 고갈될 않습니까?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망가지는 거지 이제. 그렇죠. 예.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은 모든 인프라가 망가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최악의 지역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은 네.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풍요 사회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네.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139개국이 이제 신상국이 됐는데 그 중에 한강의 기적을 유일한 이룬 나라 그것도 30년 만에 40년 만에 그래서 엄청난 풍요를 이루니까 이제 종북 좌파들이 그걸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 쓰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은 풍요하니까 쟤네들이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정체가 되고 인프라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순하게 저는 화가 나는 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투리 좀 쓸게요. 다른 사람들은 쎄 빠지게 돈 벌 때 화염병 들고 데모하던 것들이 이제는 지네가 뭐 잘난 것처럼 자기들이 돈 뿌리고 앉았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더 속이 뽑아지는 예. 거죠. 돈은 우리 아빠가 벌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참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승만, 박정희, 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실 우파의 줄기잖아요. 네. 근데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을 우리 정통 우파로 안 치는 이유가 우파로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잘했지만 뭐예요? 돈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전두환은 이례재단이라든지 또 노태우는 정치자금이라든지 또 김영삼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명박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잘 먹게 잘 사는 걸로 해서 자신들은 청렴결백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파의 정통 계승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풍요가 이루어졌던 네. 거죠. 예. 듣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5년 투쟁해 오면서 약간 무감해질 때도 있어요. 사실 매주 하면서 무감해질 때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다시 열이 솟구치면서 전이가 불타오르는 거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의 위기를 넣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옥중 투쟁을 하시는 거고 또 감사한 거는 조원진 대표님이 정말 그 유일하게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국가 위기의식을 깨닫고 네. 나오셨고 또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지금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권 교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이 한강의 기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락으로 뻗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하는 겁니다. 네.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문제로 우리가 꼽은 것이 지금 현재 청년의 일자리 구직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어진 이런 말로 이렇게 사다리가 끊어진 지금의 사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위대한 우파의 역사 저희가 위대한은 또 뭐 빼겠습니다. 그냥 우파의 역사? 아니 딱 빼고 그냥 간단히 대한민국의 역사? 예. 잘못 알고 있는 게 전부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교육이요 사실 해방 때부터 시작됐어요. 네. 해방이 되자마자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 그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포섭한 게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겠죠. 일제 시대의 가장 엘리트가 교사거든요. 또 왜냐하면은
똑똑해가지고 총독부 근무하면 청렴결백하게 살아도 친일파 소리 듣잖아요. 네. 그냥 군대만 갔다고 장교만 됐다고 그런 소리 듣는데 네, 맞아요. 또 뭐 그 당시도 그랬어요.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격리 경제를 하니까 은행에 근무했단 말입니다. 조선은행이라든지 식산은행. 네. 그러면은 거기서 청렴결백하게 했어도 친일파 소리 듣는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족주의적인 청년들이 다닌 데가 사범학교고 그래서 교사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최고의 청명하면서도 민족주의 성격 가지니까 소련에서 제일 먼저 교사들을 포섭을 했죠. 남한에도 마찬가지고 종북자파가. 그래서 이 교사들이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그랬으니 뭐 그 뿌리가 지금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교조를 하는 것까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쁜 얘기들 100%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조작적인 조작입니다. 네. 조직적인 조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교육의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렇죠. 받는 거죠. 잘못된 역사를 그렇죠. 알게 되고 맞습니다. 잘못된 국가 간에 의해서 예, 그리고 본인이 감사하는 법을 모른 채 맞습니다. 타인을 저는 이렇게 원망하고 타인 탓을 하면서 자라는 것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인성에도 굉장히 큰 맞습니다.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부모는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나라의 아버지를 까면 결국 자기 아버지도 까게 되는 거고 자기 선배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인성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뿌리거든요.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치고 네. 잎이 맺히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뿌리 이승만 대통령,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뿌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잘못된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불행한 미래가 되는 거죠. 네. 예. 거기 이제 또 아울러서 저는 이제 또 거기 연장선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통찰력을 가지고 비판 의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무조건적인 비판은 독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이 뭐 항상 정부의 부조리, 사회의 불합리성 이런 거에 너무 각인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왜 증오의 대상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공산주의 그렇죠. 수법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내 탓은 없고 다 남 탓, 내가 안 되는 거는 사회 탓, 내가 안 되는 건 대통령 탓, 내가 안 되는 건 나라 탓, 우리 부모가 못 사는 건 니네 탓, 뭐 저는 이게 굉장히 사회의 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교조를 없애고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잡는 것은 역사 교육을 잡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진짜 아이들의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맞습니다. 거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라는 게 미국처럼 좋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겠다. 나는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그래 이런 좋은 정책의 카메라를 좀 보시면서 좋은 정책의 싸움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정책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워낙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잘하니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쪽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점을 가지고 이 나쁜 점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증오심을 일으키고 또 국민에게 걸쳐서 그 증오심을 가지고 이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네. 아주 잘못된 비겁하고 잘못된 정치형 그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죠. 네. 예. 특별히 우리는 거기다가 북한하고 경쟁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북한하고 경쟁.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든 이유도 통일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도 통일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잘못된 체제 안에서 고생당하는 북한 동포들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가지고 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우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역시 이제 대한민국의 나쁜 점만 이제 가지고 그걸로 이제 네. 증오심을 부추기고 그걸로 심지어 이제 독재라는 걸로 군사 독재라는 걸로 아까도 우리 진순정 보겠지만 화염병만 던지는 분들이 공부를 한자도 안 하고 네. 그런 애들이 나라를 지금 장악해가지고 원전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이념 하나 가지고선 하려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이게 심각한 거죠. 네, 원장님. 조시철 원장님, 요쪽으로 보세요. 아, 앞에 보고 하야지. 오래간만에 가지고 나도. 네, 저 보지 마시고, 저 한 번씩만 보시고, 예. 카메라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예, 아이 컨택 예. 해주시면서 이야기 예. 나눠가겠습니다. 아, 정말, 저기, 주사파 교육, 정교조 교육, 정말 무섭고, 우리가 그냥 너무 평온하게 지내온 수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예. 것, 국가의 엉터리 같은 포퓰리즘뿐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이 주사파 정교조에 의해서 병들고 있었다. 예. 우리 얘기 나눠봤는데요. 전 이런 방송을 본 적 있어요. 거기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이제 몰래 몰카를 찍은 건데요. 전교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계획 도시는 어디일까? 그 평양이라고 네. 가르치는군요. 그렇게 시작 수업을 했어요. 예. 애들 찍은 거죠. 너무 심각한 거죠. 예. 그게 어디 나왔냐면은 TV조선이라는 예. 프로에서 거기 방송에서 다뤘어요. 아, 저도 놀란 게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그날 2015년도에 어디 계셨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었죠. 아. 예, 인도네시아에서 때문에 예, 그런 22년 거예요?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외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승만 박정희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자기 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나라를 키웠을까? 그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있죠. 근데 오히려 밖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렇죠. 너무 지금 망하게 생겼다. 네. 그래가지고 2015년에 어.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서 이런 이제 역사 강의를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갔는데 내 옆자리에 국민학교 6학년 아이가 인공기를 그린 책가방을 들고 앉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학교에서 그리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인공기를 그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2015년입니다. 태극기도 못 그린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제가 이거 뭐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가 이제 탄핵이 나는 바람에 우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딱 강의가 끊겼죠. 그러면서 이제 네. 강의가 아유. 끊기게 되고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역경을 오게 된 거죠. 그때 당시를 또 복귀해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손발을 맞췄다는 듯이 솔직히 우리 딱 태극기 그냥 평범한 우리 국민 빼고는 하나같이 손발을 맞추듯이 뭐 여든 야든 뭐 법원이든 헌재든 검찰이든 뭐 그래서 딱 맞았잖아요. 조원진 대표님께서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난수 방송이 있었고 이거는 저도 안 들었어요. 예, 그게 잖아요. 저는 제가 몇 번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월 24일 날 월요일 날 갑자기 국회에 가가지고 통일헌법 즉 남북 자유통일 우리식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헌법 개헌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JTBC에서 조작 태블릿 보도가 딱 나왔죠. 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보도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 거 아니 아실 거예요. 최순실이는 무당이고 청와대에서 굿했다라는 멘트 네. 기억나죠? 네.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대남 공작이다 딱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솔직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사실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파의 역사에 여러 세력이 있지만 가장 중추적인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반공 민족주의 네.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장 적대시하는 세력이 이 기독교 반공 네, 민족주의 네. 세력인데 이 한마디 멘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축 좀 세력이 더 선명해졌어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멘트를 듣고 야, 이 큰일 났다, 이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그 덕수궁 옆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파교회.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이 그야말로 우파의 거두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네. 이건 대남 공작입니다. 네. 최순실이가 무당이고 청와대에 붙었다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 세력을 파괴하기 위한 배낭 공작이다 했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구할 수 있고 이 사실 무당은 된다고 했냐고 막 오히려 막 길길이 막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목사님입니다. 이거 대낭 공작입니다. 속이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12월 말쯤에 제가 태극기 집회를 하고 주차한 그 교회를 오다가 차를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내려오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 했더니 태극기 집회 갔다 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2달 걸린 거예요. 네. 그걸 깨닫는 지 2달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다 그랬죠. 네. 아직까지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5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뿐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참 뭐라 해야 되나 용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 대표님께서도 그래서 조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는 이 땅에서 종북이라는 말을 뿌리 뽑아야 된다. 친북이라는 말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자유통일까지 가야 된다라는 비전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거기에 동조하면서 함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는 사태 자체가 대남 공작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시키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6.25 기습 남침, 10월 16일 중공군 기습 개입, 바로 10월 25일 기습 탄핵. 이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안 좋은 말씀이세요. 그때 당시에 뭐 노동신문에도 뭐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래가지고 뭐 횃불을 들라 이런 예. 지령이 났었고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 주위의 젊은 애들한테 당시에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기사가 가짜 뉴스다. 예. 그때 정말 저기 좌파들이 가짜를 많이 퍼뜨렸지만 정작 다 묻히고 마치 우파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듯한 모양새로 약간 바뀌었잖아요. 예. 당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당시인데 친구들이 야, 노동신문 다 뭐 조작 아니냐. 예. 하나도 안 믿었었거든요. 그만큼 믿기 힘들 정도로 걔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하면서도 초창기에 몇 번 한번 연설을 드리는데 제가 인도네시아가 재밌는 나라입니다. 북한하고 가장 친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유일하게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저도 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네,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인도네시아 영주권 가지고 북한 갔다 오라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인도네시아하고 북한하고 가보시지. 가면 안 되죠. 이제 왜 가면 안 네. 되는지는 이제 네. 말씀 좀 해주시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네. 북한 사이트가 안 열리잖아요. 네. 북한 사이트 열면 뭐 위에 사이트입니다. 국정원 마크, 경찰 마크 딱 나오는데 안 되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다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사이트를 다 열어봤습니다. 오. 그래서 그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자초서전이 네. 있잖아요. 그 국내에서 출판하려다가 이번에 네. 우파가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저는 그거를 전에 보셨어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봤어요. 아. 그리고 세월호 음. 세월호 때 제가 이제 또 깜짝 놀란 거는 오마이, 한겨레, 경향, 노컷, 민중의 신문 얘네들의 보도가 노동신문에 똑같이 뜹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간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간첩이 찍은 사진이 노동신문에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학생들 다 죽이고 있다. 뭐 이런. 그러면 그 다음날 대한민국 신문에 뜹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이게 또 대남공작이한 조작 사건이구나. 박근혜 대통령 우파의 지도자 그런 거나 그때 이제 전 또 알게 됐죠. 또 깨닫게 됐죠. 무서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 한겨레를 만든 아주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로 동아일보 사실 그 한겨레가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겨레도 유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더 꼼꼼히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봤을 때 잘 모르겠어서. 저기
탄핵이라는 것이 그래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그냥 뭐 사바사바해서 뭐 그냥 그게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그쵸. 자유민주주의 예. 침탈이었다. 예. 그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침탈 정도가 아니라 아까 쓰는 거는 기습 전쟁이죠. 전쟁 형태만 달라진 것뿐이지.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워낙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시스템과 인프라를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안 넘어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이런 그 태극기 집회라는 이런 평화적인 프로테스트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놈들은 그 시스템과 인프라를 이용해서 해먹은 거. 언론의 자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말씀한 대로 그게 하나의 카르텔이 돼가지고 이 탄핵에 가담을 했고 또 사법 시스템, 입법 시스템. 재미난 거는 그 국회의사당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만들고 통일을 위해서 상하 야원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상하 야원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데 상원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예산 심의위원회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헌법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탄핵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들과 청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단순히 정권 교체, 여야 문제, 야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근본이 지금 흔들어지고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존폐,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 중국의 침략, 북한의 핵의 위협에 의해서 불모를 당하는 그런 적화 통일 갈 수 있는 아주 그 위기라는 걸 깨닫고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좌파들은 머리가 참 좋아요. 잡혀먹고 영양분이 다 그쪽으로 가는지 공보 대가리는 안 돌아가면서 뭐라 그런 게 아까도 말씀 그 언론의 자유도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치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다 이용해 먹잖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의 지금 태극기 집회, 우리공화당이 단순히 대한민국 민족사회의 위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상권분리, 언론의 자유, 모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난 바이든하고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 이제 두셨겠지만 부정선거 문제도 있고 또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문제. 옛날에 부시하고 엘고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정확하게 내려줘가지고 대통령 부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서는 아주 발들이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인데 언론이 또 세지다 보니까 요즘엔 사건 분립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 시스템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치적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국민과 우리 공화당이 이걸 정말 잘 극복해 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세계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영국도 문제가 있어요. 일본도 문제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나라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 문제를 가장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냐? 그 가장 최악의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생겼고 그게 고통과 힘들지만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국민 등을 통해서 극복이 됐을 때 그게 전 세계에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일본 일장기 집회, 또 인도네시아 국기 집회, 필리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필리핀 국기 집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류 역사의 아주 새로운 정치사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겠죠.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행태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있었어요.
그 좌파들이 우리의 논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뭐 독립운동, 항일운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그 당시부터 자기들은 공산주의였잖아. 예. 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아까 초창기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소련이 아까도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게 소련이 김일성이를 내세워가지고 공산주의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만든 용어가 친일파라는 용어입니다. 왜 친일파라는 용어를 만든 거 하니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그렇게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일파래도 공산주의 정권에 도와주면 친일파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에 반대하면 친일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방이 됐잖아요. 북한에도 친일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남한에도 친일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의 친일파 중에서도 야 나는 친일파지만 공산주의는 싫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반민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친일파를 정죄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친일파로 수치와 수모를 당해도 공산주의는 싫어 하는 사람 안 올라가죠. 근데 진짜 친일파가 야 북한 가면은 영웅대우지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친일파가 북한에 올라가서 영웅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승희라고 세계적인 무용가가 있습니다. 우리 집회에서 연설했죠. 김영순 씨라고. 김영순 탈북자 김영순 씨가 최승희 무용스쿨의 일기 졸업생입니다. 네, 기억나요. 나죠? 네, 나요. 네. 그 최승희 남편이 안막이라고 아주 친일파 예술가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정지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설래니까 북한으로 넘어갔죠. 월북을 했죠. 친일파니까 북한 정권에 협조하려고. 최승희가 나중에 왔습니다. 46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최승희를 잘 알죠. 세계적인 무용가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월북하지 말라고. 공산주의 넘어가면은 다 망가진다고. 그래서 최승희한테 친필 서신까지 보내가지고 못 올라가게 했는데 심지어 최승희가 아들도 내려놓고 월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최승희 무용소를 만들고 그게 오늘날 기쁨주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친일파는 단순합니다. 자, 진짜 친일파들은 어디 있었냐?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라도 공산주의가 싫은 사람은 남한에 와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더라도 여기서 또 했던 거죠. 사실상 최근에 우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노재팬 운동을 재작년인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국민들 대다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저항 정신, 그 항일 정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자극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저항심 그리고 자존심은 지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로 지켜지는 자존심이 아니고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70년 동안 친일파로 어떤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세뇌를 해온 거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정복자패가 그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쉬운 얘기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회담 반대, 한일회담 국교 정상화.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전쟁의 배상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자꾸 요구를 하죠. 한국 내에 자기 자산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승만 박사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메가드에 압력 넣어가지고 나사못 하나도 못 가져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구상한 게 전쟁 피해국에 준하는 똑같은 배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으려는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지려고 제4대 대통령에 나갔다가 이기붕이 때문에 그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걸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전쟁 피해국이 받는
5억 불을 우리가 받았죠. 전쟁 배상금을. 그래서 그 5억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또 뭐 포항제철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했죠. 근데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요, 그거 다 권력자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필리핀 상원의원들이 나눠 먹고,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가 자기 딸내미한테 백화점 줘주고 5억 불 가지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만큼은 그 돈으로 고스란히 인프라를 해서 오늘 한강 기적의 토대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업적을 오히려 반일 감정을 가지고 한일회담, 국교회담, 뭐 반대 운동을 하는 그 세대가 지금 주역이들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또 화가 예, 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애들한테 진짜 저는 좀 그냥 막말하고 싶은 게, 야, 시대, 니네 지금 가자고 사자는 정도로 네가 나라를 생각하면 저기 들고 나와, 이 잡것들아. 근데 거기에 선동당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네. 40대 젊은 목사인데 똑똑한데 완전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떻게 당신은 성경을 보고도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한테 교과서를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뇌 반쪽은 정치, 사상, 역사는 좌파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40대면은 이제 저랑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전교조가 막 생성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시민 짓을 하던 때예요. 예, 막 시작할 때죠. 네, 그렇죠. 깨시민 짓을 하던 때예요. 예. 근데 자기 나름의 지금은 또 좀 수년 지나면서 그 뭐 안에서도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아니 그런 거 없고 젊은 교사들이 예. 무조건 뭐 의욕으로 앞서가지고 막 애들을 그렇게 할 때거든요. 그 예. 당시에는 해직된 교사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예. 결국 나중에는 거의 다 다시 이제 뭐 재임용이 됐지만,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원진 대표님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그분 정치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가 입장에서 그 정책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는 거 볼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민노총 해체.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제 긴급 발동권을 발휘해가지고 가능하다는. 그러면 민노총 산하에 언노련도 있고 전교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해체가 네. 가능한 거죠. 그런 걸 볼 때 참,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은 진짜 탁월한 정치가라는 거를 느끼면서, 정말 이 교사 전교조 해체, 그 교사 문제 정말 이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게 미래의 문제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정말 위대한 그 IQ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자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머리를 쓰게 만드는, 겉모술수에만 목적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네, 교육연수원장님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교육에 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전교조 해체에 더욱더 노력해 네. 주시기를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실 때 전교조를 이미 법에 노조화 그렇죠.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예. 그것이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그 행정명령임에도 예. 불구하고 권력 남용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정확한 용어는 예.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전교조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교장 공모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네. 교장 공모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한 60%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교장도 소나기에 지고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그걸 전교조 해직 교사가 교장으로 오는 거예요, 공모제로.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은 저 전라도 쪽은 거의 90%가 그쪽이라는 거예요, 교장이 공모제를 해가지고. 그러니 뭐 이거 굉장한 피해죠. 그래서 아까 역사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해방 당시에 가장 엘리트 중에 한 명이 최명신이었습니다. 최명신. 네. 최명신 장군 아시죠? 모르죠. 최명신 장군 모르시네. 그 영웅을. 좀 당황했어요. 예. 최명신 장군이 좀 모르는 거 많아요. 교사였습니다. 교사. 네. 교사였으니까 김일성이가 직접 찾아와서 우리 정권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랬죠. 똑똑한 교사니까.
근데 이분이 기독교 집안인데다가 또 자기 아버지가 또 목사니까 책을 많이 봐서 사회주의 서적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궁금한 거야. 소련이 사회주의로 막 그렇다는데 이 소련 정권 들어서 공산주의가 생긴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련의 소령이 문화를 이제 하는 소령이 와가지고 이제 그 최명신이 야 사회주의론이 생겼는데 마크칼박스 그 소련이 그렇게 해서 정치한다는데 정말 지상낙원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매달 며칠 3시에 밥 먹으러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3시에. 그래서 이상하다면 3시면 그래서 3시에 갔더니 단둘이 네.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은 영광급 식사입니다. 장성급은 여기에 사라다가 나옵니다. 간부급은 여기에 또 뭐가 나옵니다. 스탈린은 철갑상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밑에 있는 위관급은 여기에 빵이 빠집니다. 하사관은 뭐가 없습니다. 네. 병사들은 이겁니다. 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 내가 했다고 해서 나는 수청당하는 거고 당신이 잡혀간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최명신이 곧바로 내려왔죠. 올라오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유격대원으로 명성을 날리고 월남 파병을 지휘한 그런 위대한 장군으로 했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김일성까지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스카우트를 아니 원산까지 방문한 거를 게릴라로 침투해가지고 침입했는데 1시간 늦은 거야. 김일성이가 피다 나온 담배를 조사하니까 1시간 전에. 그래서 그 대신에 누굴 잡았냐면 김일성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기론팔이라는 유격대장을 북한 유격대장을 잡았습니다. 네. 기론팔. 이름도 특이하네요. 길원팔. 기론팔이는 일본 스가모 상업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죠. 네. 상업학교 나왔으면. 그럼 걔 친일파잖아요. 근데 북한에 스가모 상업학교 나와서 은행에 근무한 사람.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유격대장을 했단 말입니다. 얘를 붙잡은 거예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쩜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되게 꼼꼼하게 아시는데 어떻게 따로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연유로? 글쎄 이제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그 네. 사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목사고 선교사였잖아요. 네.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거를 스토리로 이야기로 쉽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역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간, 장소, 날짜, 사람. 너무 신기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첨부 재능인 거예요? 아니죠. 조원지 대표님 때문에 제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저는 뵐수록 어. 신기해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역사가 그냥 단순히 1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외우는 건 쉬워요. 근데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암기로 배우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나의 이야기로, 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론파리를 이제 잡았거든요. 네, 설득을 한 얘기. 겁니다. 야, 이승만 대통령하고 음. 대한민국 세우자. 너같이 똑똑한 애인데 공산주의 네. 망하는 거다. 네. 와서 들어가자. 그랬더니 기론파리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놈이라 그래도 내가 김일성의 총애를 받고 이렇게 권총까지 받았는데 난 배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명신이가 참 최명신 대단하죠.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 죽이고 네가 자결을 해라. 그리고 기론파리도 그랬어요.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자결하겠다. 그래서요. 그 김일성이가 하사한 기론파리 권총 거기다가 총알을 하나를 딱 주고 기론파리를 줬습니다. 최명신이가. 네. 하나만 하나 넣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걸로 최명신이 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만 넣겠죠. 그거 안 되지. 기록파리가 자결하라고 줬는데 자기가 자결하라고 그 최명식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멋진 청년이에요.
주고 최명신이가. 은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위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론파리가 아깝지만 그래도 자기를 했어요? 자기를 했죠. 그래서 머리 하고 근데 유언을 했습니다. 기론파리가 내가 불쌍한 남매 둘을 데리고 있는데 얘네들 돌봐주라. 걔들은 북한에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데려왔습니다. 최명신이가. 그래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언제 공개했느냐? 최명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교수였었어요. 내가 그 기론파리의 아들이다. 아들도 아니지. 기론파리가 길렀었는데 기론파리가 자결하니까 최명신이가 데리고 와서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훌륭한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이념에 그렇게 불행해진 거지. 참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개겠어요. 사실 시대가 낳은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 비극이 지금도 그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종북 좌파에 있는 청년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종북 좌파에서 대만 애들 다 청년들이잖아요. 지금 이준석열 지지하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 야, 정부 좌파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도 망해요, 여러분. 꼭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예상치도 않았는데 기론파리가 나왔는데 그 기론파리가 정말 한국에 왔었으면 한국은행 은행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재무부 장관도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 초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문념에서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그리고 어째서 잘못 갔는데 김일성이라는 인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결한 비극적인 시대의 비극이 됐는데 오늘날도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가담했던 청년들 그리고 탄핵의 주범이었던 윤석열에 가담하는 청년들은 이런 역사의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진순정 최고나 우리 지금 모니터링하는 한국당 최고나 굉장히 럭키한 난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위대한 역사의 한 그 페이지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동지들이죠. 예.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셔서 더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하나 더 같고요. 나온 길에 내일 백선엽 장군 유학 가잖아요. 저는 못 가요. 백선엽 장군이 평양 사범을 나온 사람입니다. 평양 사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최고 민족주의 엘리트였고 네. 백선엽 장군이 그 해방 되자마자 일본군한테 무장기대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중국인들이 만주 지역의 한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너 일본 식민지로 앞제비 노릇했지. 그래가지고 해방 공간에 만주에서 중국 사람이 조선족을 박해하니까 만주에 있던 백선엽, 정일권, 이런 김백일 이런 일본군에 있던 만주군에 있던 청년들이 자경단을 조직해가지고 6만 명을 구성을 시킵니다. 이거 이상 공직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을 다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송을 시키고 그리고 백선엽은 평양이 고향이니까 돌아와서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월남시켜가지고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면 통일을 옆에 두고 북한 출신 국무총리를 해야 되는. 근데 조만식 장로가 나는 북한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다.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 내려보낸 게 이은영 목사입니다. 이 이은영 목사가 유명한 제너회 때 첫 기도한 목사님입니다. 제너회 때. 어쨌든 그 조만식 장로의 비서를 했으니 민족주의 청년이잖아요. 친일파가 아니라. 만약에 백선엽이가 친일파면 어디 조만식 선생님이 비서랍니까? 그래서 백선엽, 정일권, 김백일 그리고 백선엽 독생 백인영 이 네 명이 조만식 선생의 경호 노릇하고 비서 노릇하니까 당연히 김일성, 김책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공산 인민군 세우는데 인민군 창건하는데 도와달라고 회의 협박하죠. 회의 협박. 근데 공산주의 안 된다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네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6.25는 김일성이가 백선엽한테 친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선엽이가 이렇게 영웅이니까 종북자파들은 못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일한 거는 만주에서 군인을 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일파로 다 모는 거죠.
또 우리 내일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서 여러분 많이 뵙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내일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선 장군 얘기 나온 길에 그래서 그래서 하셔야 돼요. 예, 백선엽을 육군에서 미국도 그렇고 원수 추대 작업을 했습니다. 원수 별 5개 원수 추가했는데 종목자파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추진해가지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그게 왔으면은 됐을 텐데 이명박 때 아마 하다가 후시부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취소했어야 되고 전 이제 만약에 조건주 대표님에게 만약에 이제 저길 수 있으면 사후에라도 추서 원수 국가원수가 아니라 오성 장군 추대하는 거를 이제 추진해야 되고요. 그 역사적인 또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아이젠하워가 별 5개 원수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52년도에 12월 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이젠하워에게 뭘 선물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퀴즈 시간 아니에요. 퀴즈. 댓글 주세요. 댓글. 퀴즈입니다. 퀴즈 선물 준비입니다. 자, 1952년 12월 3일 4일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이승만 박사를 만났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수도 사단을 견학시키면서 선물을 줬습니다. 뭘 줬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댓글. 태극기를 전부 줬어요. 태극기를. 근데 태극기를 줬는데 답이 안 올라와. 나는 우리가 조그만 태극기 줄 알았어요. 네. 사진을 막 컸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국기계양 태양 태극기를 주시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 태극기가 우리만 소중하지 미국의 대통령이 뭘 소중하겠어요. 근데 태극기 선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태극기를 드렸는지 이제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돼 말씀드리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 54년도에 국빈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국빈 초청을 이승만 대통령을 할 때 답례로 태극기를 받은 답례로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뭘 선물했을까요? 퀴즈 2. 네.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네. 편집해서 이제 또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댓글. 자 댓글 뭐 나왔어요? 다? 우리 한근영 최고. 아니 너무 웃겨요. 아니 뭘 선물했을까 이거 어. 곰. 봄도 했어요. 그건 나중인데. 성조기, 오! 곰, 성경책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뭘 했느냐면 곰도 나중에 우리 군인들이 전방에서 네. 반달곰을 잡았어요. 그 반달곰을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줘가지고 그게 지금 워싱턴 동물원 이제 했는데 뭘 선물했냐면 성조기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오성 장군기를 선물했어요. 오성 장군 별 5개. 네. 오성 장군기. 자기도 오성 장군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오성 장군으로 예우한 거죠. 그래서 재향 군인회가 오성기를 가지고 이승만 박사한테 기증해. 그러니까 최초의 대한민국의 오성 장군은 또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백선엽 장군, 구국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도 오성 장군으로 추대하는 것이 이런 근거가 있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꼭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에서 해내야 될 것 같고 백선 네. 장군님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 솔직히 무명 용사님들을 포함해서 이 땅을 지키신 예. 분들에 대해서 정말 예우를 갖추고 예. 또 그런 분들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런 나라를 예.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뭐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영웅의 반대 갑자기 된적인데 여기를 편집해야 돼요. 영웅의 폄하화 그리고 북한은 바보의 우상화. 바보의 우상화가 북한의 현실이고 그 반대가 영웅의 폄하화가 종북좌파와 대남공작의 종북좌파에 수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평화하는 세력은 결국 이 북한의 우상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공작하는 거고 거기에 도란하지 말도록 나는 우리 청년과 어린들에게 하고 진짜 영웅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영웅을 참을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공화당과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의 혁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 전 세계에 정말 위대한 영웅들을 이제 이 한국의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배출하는 게 또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쉴 틈 없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역시 태극기 집회 일기 사회자분답게 어떨 때는 저를 리드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제가 리드하기도 하고 이렇게 쉼 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 목요일 진수정의 유쾌한 사차원 데이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아쉽지만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나중에 이거 말을 못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태극기 집회와 그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공화당의 역사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민족사 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역사의 그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미국의 민주주의까지도 있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도 해결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동지들이 일치단결해서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일어나가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서 정말 건전한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태극기로 승리해서 인류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또 모든 나라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나라의 국기를 들고 와서 정의와 진실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때 인류 사회의 평화까지도 건설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